사사키 로키가 시속 87마일의 공을 던집니다. 공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갑자기 힘을 잃은 듯 떨어지고 타자의 배트는 허공을 가르는데요. 이 공은 포크볼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비슷한 그립으로 던지는데 90마일이 넘는 공을 던집니다. 이번 공은 느리게 떠다니지 않고 패스트볼처럼 날아오다가 빠르게 갈았는데요. 이 공은 스플리터입니다. 둘 다 검지와 중지를 벌려 잡는 공인데 왜 하나는 포크볼이고 다른 하나는 스플리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공은 어쩌다가 100마일에 가까운 속도까지 빨라진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스플리터의 조상인 포크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포크볼은 검지와 중지 사이에 공을 깊숙이 끼워 던지는 구종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 공의 뒤쪽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 회전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포심은 백스핀으로 인해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 발생하지만 회전이 적은 포크볼은 그 힘이 약해 훨씬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도 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최고의 포크볼을 던졌던 로이 페이스도 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지만 타자도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포크볼은 공을 손가락 깊게 끼우는 만큼 손가락의 유연성이 부족한 투수는 그립을 만들기도 어려웠는데 실제로 1998년 오비베어스의 이광우는 포크볼을 던지기 위해 검지와 중지 사이를 약 5mm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낙폭은 크지만 제구와 재현성이 떨어지는 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포크볼을 조금 더 쉽게 던질 수 있게 바꾼 구종이 스플리터입니다. 스플리터를 대중화한 투수는 1970년대 시카고 컵스에서 뛰었던 브루스 수터입니다. 수터는 팔꿈치 수술 이후 패스트볼 구속을 잃으며 방출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이때 마이너리그 투수 코치였던 프레드 마틴에게 포크볼을 변형한 스플리터를 배우는데 스플리터의 그립은 포크볼보다 공을 얕게 잡고 손가락 간격도 조금 좁힙니다. 그만큼 공의 뒤쪽에 힘을 전달하기 쉬워 구속이 빨라지고 움직임도 일정해지는데요. 포크볼만큼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패스트볼과 비슷한 팔 동작으로 던질 수 있고 스트라이크 존 안팎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데 수터는 이 공을 앞세워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올라섰고 1979년에는 사이 영상을 받습니다. 이후 스플리터는 단순한 결정구를 넘어 카운트를 잡고 헛스윙과 땅볼을 모두 유도할 수 있는 구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투수 코치 로저 크레이그가 잭 모리스와 마이크 스콧 등 여러 투수에게 스플리터를 가르치면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구종으로 불릴 정도로 유행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스플리터의 인기는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브루스 수터, 마이크 스콧 등 스플리터를 자주 던지던 투수들이 갑자기 팔꿈치와 어깨에 연이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손가락을 강제로 벌려보면 전완과 팔꿈치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구종별 사용량이나 팔꿈치 토크를 측정할 데이터가 없었기에 장기적으로 스플리터를 던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구단과 코치는 유망주에게 스플리터 대신 체인지업을 가르쳤는데 스플리터가 다른 구종보다 부상 위험이 높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플리터의 쇠퇴는 확실하게 증명된 위험성보다 현장에 퍼진 불안감과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스플리터와 포크볼이 계속 주요 구종으로 사용됐는데요. 노모 히데오와 사사키 가즈히로는 미국에서 스플리터가 쇠퇴하던 시기에도 이 공이 MLB 타자들에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우에하라 고지와 이와쿠마 히사시, 다나카 마사히로까지 스플리터를 앞세워 성공하면서 구종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투구 추적 장비와 피치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스플리터가 다른 구종보다 특별히 위험하다는 근거는 부족한 반면 헛스윙과 땅볼을 유도하는 효과는 뛰어나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스플리터는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플리터는 대체로 80마일 초반대의 구속으로 처음에는 패스트볼과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오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타자는 이를 패스트볼로 판단해 스윙하지만 배트가 공위를 지나가면서 헛스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야구에서는 이 스플리터의 구속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볼 구속이 100마일에 가까워지면서 투수들은 느린 공으로 타이밍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가 구종을 판단할 시간 자체를 줄이려고 한 것인데요. 스플리터의 구속 차이가 너무 크면 타자가 비교적 일찍 패스트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90마일 이상으로 던지면 패스트볼과 비슷한 속도와 궤적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구속 차이는 줄어들지만 타자가 두 공을 구분하고 스윙을 수정할 시간도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이 파워 스플리터, 즉 고속 스플리터입니다. 대표적인 투수가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입니다. 이들의 스플리터는 90마일을 넘나들면서도 낮은 회전과 충분한 낙차를 유지하는데요. 사사키는 2026년 평균 85.5마일의 포크볼과 90.2마일의 스플리터를 함께 던지며 두 공의 차이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크볼은 약 40인치, 스플리터는 약 32인치 떨어지는데 낙폭은 포크볼이 더 크지만 스플리터는 약 5마일 빠르고 움직임이 일정해 스트라이크를 잡기도 쉽습니다. 초고속 카메라와 트랙맨, 랩소도 같은 장비도 이러한 변화를 도왔습니다. 과거에는 감각에 의존해 그립을 찾았다면 지금은 손가락 위치와 실밥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구속과 회전, 움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구속을 높이면서도 낙차를 유지하는 그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수는 여기서 구속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요한 듀란은 평균 97마일, 최고 100마일이 넘는 스플릿 계열의 공을 던지고 폴 스킨스의 공도 평균 93마일
1000마일을 넘는데요. 이들의 공은 스플링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스플링커는 스플리터와 싱커를 합친 이름입니다. 하지만 스플링커가 고속 스플리터와 공식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구종인 것은 아닙니다. 스플링커는 일반적인 스플리터보다 구속이 약 5에서 10마일 빠르고 팔 쪽으로 휘는 횡 움직임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투심으로 보기에도 어려운데요. 스킨스의 스플링커만 보더라도 평균 30.3인치의 수직 낙차를 보이며 스플리터처럼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만 이를 던지는 투수마다 그립과 공을 빼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고속 스플리터로 불리는 야마모토의 공 역시 종종 큰 횡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두 구종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스플링커가 앞으로 별도의 구종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고속 스플리터의 한 형태로 남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무리하자면 포크볼과 스플리터 그리고 오늘날의 고속 스플리터를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방향이 보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낙폭은 최대한 유지하는 공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투수들은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그립과 릴리스를 끊임없이 조정하며 낙폭은 유지하면서도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공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한때 유망주들에게 금기시됐던 공이 끊임없는 연구를 거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것을 보면 작은 야구공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